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을 담당하게 된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군무원 경영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우리는요, 군무원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쌤이 잠깐 오늘은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본격적인 우리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군무원이라는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수험 생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찌 보면 쌤도 여러분들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뭘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지금 그 수험 기간을요, 제가 먼저 조금 겪었던 어찌 보면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조언을 좀 드릴까 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군무원 경영학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우리 군무원 경영학이 군수직에 있죠. 이 군수직에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왜 들어왔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요 수험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군무원 경영을 공부할 때 제가 수업을 어떻게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까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군무원 경영학은요,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 우리 일단 경영학이라는 과목이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군수직에서 이제 시험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군수직에 언제 들어왔냐면요, 아주 옛날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언제 들어왔냐? 우리 시험이요, 2017년도에 요때 우리 경영학이 처음으로 군수직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요게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요때 처음 들어왔어요. 경영학.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2017년 이전에는 우리 군수직의 경영학 말고 어떤 시험을 봤었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2017년 이전에는 뭐 했었냐라고 했을 때, 요 2017년 이전에는 경영학과 좀 비슷한 과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품질관리론이에요. 품질관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시험을 원래 우리 군수직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2017년 이전까지는요, 품질관리론이라는 시험을 봤었고, 요게 2017년에 들어오면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조 과목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쌤, 품질관리론은 뭐예요? 그래요. 품질관리론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들 때 우리 경영학에서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투입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라는 게 있겠죠? 인풋. 자, 인풋이 있으면 무언가가 딱 들어오면요, 경영학에서는 자, 들어온 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뭐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변환 과정을 이렇게 거쳐요. 변환 과정을. 즉, 뭔가 인풋 투입 있으면 그걸 이제 변환시킵니다. 이렇게 변환이 끝이 나면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 그렇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아웃풋. 참 요거 보면 우리 삶이 다 이래요. 그렇죠? 뭐냐? 여러분도 지금은 군무원이라는 최종 아웃풋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인풋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풋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뭡니까? 합격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변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더 쌓고 여러분들이 이쪽 과목에 좀 더 특화되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변환이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이라는 아웃풋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인생이 다 이래요. 인생이 다 input, transformation, output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품질 관리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소위 말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이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게, 양품이 나올 수 있게, 우리로 치면 합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요 과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요 나온 아웃풋 요것도 잘 품질을 관리하는 거, 요게 뭐냐? 요게 품질 관리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결국 회사라는 곳은요, 기업이라는 곳은 물건을 생산을 해서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물건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된 물건을 아주 잘 좋은 양품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물건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하나 툭 빠져요. 혹은 물건을 막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꺼져버려요. 이러면 굉장히 고객들이 화를 많이 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 아웃풋의 품질이 좋게끔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품질 관리론이에요. 그런데 쌤이 다음 시간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품질 관리론은요, 이 경영학의 한 부분에 지나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학문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과목으로 분류한 게 경영학입니다. 이 경영학 안에는 아주 세부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전부 다 기업 경영에 다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품질 관리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군수직은요, 원래 품질 관리론이라는 시험을 봤었는데 2017년부터 경영학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2017년에 경영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요, 난이도가 어때요? 이때는 난이도가 이때 시험 난이도를 한번 보면요, 난이도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라고 보여줄게요. 왜냐? 그 당시에 평균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경영학 평균 점수가 거의 거의 한두 개 정도 틀린 수준이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가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공인 시험으로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게 2017년도 첫 도입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1차 년도죠. 첫 번째 이제 1차. 그런데 이때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 성적이 굉장히 좀 사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거죠. 성적 인플레가.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경영학이 어땠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2018년도는 2017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체감상 너무 쉬웠기 때문에 2018년도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018년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올해 2020년까지 우리 지금 군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냐면요. 요거의 지금 난이도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때 난이도는 어떠냐? 요 난이도는 굉장히 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왜 이래요? 왜 지금 이렇게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요? 이거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아무래도 시험의 초기라서 그래요. 시험의 초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국어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군무원 시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실제로 시험을 봤던 과목들이라서, 그래서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재 이 시험을 보고 있는지가 나름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정도 수준일 때 적정 난이도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나름의 노하우가,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근데 경영학이라는 건 아직까지 지금 이제 3,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되게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찌 보면 난이도를 조정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군수직에 우리 이제 군무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 이거를 군대와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경영학 출제위원들이요, 정확하게 사격해서 그 가운데를 명중시키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원래 본 사격하기 전에 항상 뭐예요?
0.4격 하죠. 예, 지금 0.4격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0.4격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아마 대충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나름의 쌤도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한 그 기준 정도가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의 적정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본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군무원 시험은 경영학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난이도가 처음에 굉장히 쉬웠다가 그다음 난이도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제 생각은 이제 0.4격이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게 될 요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2021년. 자, 요때는 이제 대략 난이도가 좀 적정 난이도의 경영학이 출제되지 않을까 나름 예상을 해봅니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게요. 어쨌든 쌤이 이번에 우리 군무원 경영학 책을 집필을 할 때도요. 요 난이도에 맞춰서 물론 요 전 난이도도 나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군무원 2021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난이도에 가장 적합하게 일단 책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대부분의 군무원을 가르치는 우리 쌤들 그 강의를 보면요. 경영학 선생님들이 이 군무원이라는 책이 아니라 사실 다른 쪽의 경영학을 쓰시는 책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같이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무원에 적합한 교재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쌤이 이번에 집필한 건 철저하게 군무원에 딱 특화해서 여기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들만 딱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군무원에 좀 특화되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집필한 책도 여기 2021년도의 난이도에 가장 부합하게 좀 만들어놨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군무원이라는 건 요렇게 흘러간다.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거고 우리 군무원에서 경영학. 그 다음 좀 특징 중에 하나가 2020년 요 해에 이제 올해죠. 올해 시험 본 친구들은요. 올해는 이제 좀 유례 없이 우리 군무원 시험이 처음으로 요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제 기출 문제가 소위 말해서 공개가 됐어요. 공개. 그런데 어디에 한해서 공개만 됐냐면요. 그렇죠. 우리 군수직이 아니라 행정직에 한해서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그래서 이제 국어나 뭐 행정법 이런 것들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우리 군수직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서 아직까지 우리 군수직의 경영학은 요 4개년도의 문제가 사실상 보고된 문제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기출된 문제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요 4개년을 쌤은 이제 보고난 문제를 통해서 일단 난이도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난이도의 플러스 우리 그 경영학이라는 과목이요. 요게 국가공인시험에 우리가 이제 그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난이도를 쭉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군무원과 비슷한 난이도에 그리고 그보다 살짝 어려운 난이도까지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난이도로 이제 2021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책을 딱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필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군무원 시험은 어쨌든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우리 복원을 통해서 일단 난이도를 여기 조절을 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요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무원 우리 군수직의 경영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어떻게 지금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을 일하는 이제 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나름 수험 생활을 이제 지내야 돼요. 그쵸? 자, 요 수험 생활을 어떻게 좀 보냈으면 좋은지 쌤이 나름 좀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요. 제가 이제 군무원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할 게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첫 번째로 합격 수기를 좀 대량으로 구해서 읽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그래요. 첫 번째는 쌤이 생각했을 때, 자, 요게 이제 우리 군무원 경영학의 나름의 최근 변천사를 봤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요거는 뭐 우리 굳이 경영학에 한정된 건 아니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전체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저 같으면요, 일단은 합격 수기를 좀 많이 구해서 읽어볼 것 같아요. 합격 수기. 합격 수기. 여러분, 우리 합격 수기는요. 지금 우리 일타 클래스의 군준모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구글링만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합격 수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합격 수기를 여러분 최대한 많이 구해보세요. 최대한 많이 구해서 합격 수기를 일단 읽어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합격 수기를 읽을 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합격 수기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왜 중요한지는 몰라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합격 수기를 공부하는 이걸 읽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 이게 보통 학생들은 합격 수기 보고 자꾸 뭘 뽑아내냐면요. 이 합격 수기를 통해서 이런 걸 뽑아내요. 뭘 뽑아내냐면 이 합격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학원 다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학원 다녔습니다. 뭐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저는 무슨 교재 봤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또 뭐 있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잠을 몇 시간 잤습니다. 잠 자는 시간, 잠 시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험 기간도 좀 많이 보죠. 저는 한 얼마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합격 수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합격 수기에서 정말 의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학원과 교재입니다. 이런 거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학원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학원 들어가면 다 합격해야죠. 근데 그 학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합격자는요. 그렇죠. 당연히 그 일부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요. 사실 무슨 학원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된다?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요. 여러분 공부라는 건요.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옆에서 과외를 해준다 그래도 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건 아예 이 시험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 게 빠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참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이제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런 학원들 같은 데 가보면요. 자물쇠 반이라는 게 있어요. 자물쇠 반. 이게 뭐냐. 들어갈 때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그 친구들이 몇 시까지는 아예 못 나오게 거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 물론 여러분 그런 관리 체계 시스템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쨌든 여러분 이거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금 부모님 인생을 대신 살려고 군무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군무원이 되고 싶은 거고 내가 일단 이 직업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되면 이 혜택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지금 시험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 의지가 없다? 저는 그런 친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우리 공부를 오늘 제 수업을 듣기 전에요. 지금 만약에 그 정도 의지가 없다면 요 수업을 끊고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이걸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여쭤보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요. 그리고 그러한 모티베이션이 없다면 사실 이 수험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요.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죠. 단군 일에 이 정도의 고스펙 애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여러 가지들을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들을 열풍을 벌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스펙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요. 우리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가보면요.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저는 사실 학교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학교들 애들도 요즘 9급 공무원 준비하러 많이 오죠.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 전부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뽑으려고 하는 그 인원은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정도 의지도 없이 공부를 시작을 한다? 그런 친구는 이미 안 된 거예요.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자 여러분들 그럴싸한 말 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진짜 군무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방에 이러한 일에 군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에 뭐 일조하겠다. 아주 좋아요. 그런 그럴싸한 이런 뭐랄까 포부 아주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약간 뭐라 그래야죠? 약간 거칠의식 이야기 같아요. 제 기준에는. 물론 그런 것도 너무 멋지고 좋아요. 그런데 제 말은 꼭 그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자고. 현실적인 생각. 내가 왜 공무원 해야 돼? 나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 집 전체 다 힘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요거 하면 그래도 내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내 인생에서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티베이션이 확실하잖아요. 혹은 뭐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내가 확실하게 이 여자친구를 내가 결혼해서 책임지려면 그래, 공무원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티베이션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상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미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는 거의 출발선 자체가 저기 절반 앞에 가 있는 것과 거기 뒤에 있는 것, 이 정도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지 없이 이 수험 생활을 절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물쇠반 좋아요. 다 시스템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반 없이도 할 정도의 의지가 없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요, 보통 합격한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학원, 교재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합격 수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어보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거기서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 합격 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대체적으로 여기 친구들이 어떠냐? 예, 이 친구들이 모티베이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합격해야 되는지가 정확해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합격 수기 좀 읽어본 친구들 거 쭉 한번 읽어보니까요, 어떠냐? 그 친구는 좀 이랬어요. 그 부모님이 지금 좀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집안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려면, 집안의 이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자기밖에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밑에 동생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 무조건 합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미치듯이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딱 1년 만에 우리 여기 합격했다라고 쓴 친구를 봤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요, 내가 왜 합격해야 되는지 모티베이션이 정확합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무원 쪽에 보면 이런 분들 많은데, 회사 생활을 했어요.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 너무 수명도 짧을 것 같고 곧 내가 잘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회사 일에 매여서 내 삶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 생활이 너무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삶과 일을, 이걸 굉장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꼭 가져야겠다. 그래야 내가 가족과 함께 평생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회사를 과감히 퇴사해서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무원 쪽이나 군무원 쪽에 지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런 분들 어떠냐? 모티베이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어때요? 내가 이거 안 되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어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 왜 그 특히나 결혼하신 분은 더 심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한 집중력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방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합격 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첫 번째 거기서 좀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걸 읽어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이 시험을 왜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제일 처음에 그 목표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학원, 교재, 우습습니다. 여러분, 학원 안 다니고 합격하는 사람도 정말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에서 가장 유명한 그 모 학원 아시죠? 사실 뭐 공무원 합격자의 뭐 거의 한 30-40%가 거기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0-40%가 거기인데, 그럼 아닌 친구들은 60%가 거기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다 합격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지금 합격 안 한 애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는 건요, 성공한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저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합격자도 많아요. 그런데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떻다?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있다. 동기부여가 어마무시해요. 내가 이거를 왜 합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격 수기를 통해서 그걸 뽑아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모티베이션이 없다면, 그러면 이 수험 생활은 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 말고도 사실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그래도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거의 합격이 희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험 생활을 무의미하게 보낸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오늘 쌤이 제가 왜 이걸 지금 가장 처음에 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일단 좀 처음에 많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학원 다녔냐, 어느 교재 봤냐, 이거 의미 없어. 이런 거 보지 말고 여기서 과연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이 수험 생활을
이겨내왔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라고요. 보면 대부분 제가 이야기한 게 다 거기 나옵니다. 정확하게 내가 왜 합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생계가 지금 내가 이걸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런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합격 속에서 좀 보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시간이랑 그 다음에 수험 기간입니다. 이거 두 개도 역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합격 속에서 딱 하나만 뽑아내면 돼요. 뭐냐? 이 친구들이 뭐냐? 첫 번째로 일단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이 수험 생활에 임했는지 이거 하나 보고요. 두 번째로 합격 수기를 통해서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공부 시간과 평균적인 공부 패턴 같은 것들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것만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잠시간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잠시간도 평균 시간이 있을 거고 수험 기간도 평균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합격 수기들 보면요. 여기에 대체적으로 엄청난 모티베이션으로 이 지금 수험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흔히 말하는 아웃라이어들이 여기 좀 많아요.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가 뭡니까? 이 아웃라이어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떻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경영학, 우리 군무원의 군수직의 경영학을요. 요거를 다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린다라고 하면요. 아웃라이어는 보통 그걸 한 달 공부하면 1년 공부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아웃라이어예요. 그러면 보통 합격수기라는 걸 왜 그럼 아웃라이어가 많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래요. 합격수기가 보통 좀 수험 기간이 길었던 친구들 중에서 적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합격 수기는 누가 좀 많이 적냐면요. 좀 단기간 공부를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약간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합격 수기를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 수기에 대체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좀 그래요. 어떠냐면 조금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합격 수기에서 제가 아웃라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아웃라이어는 항상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타고나게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친구들이 타고나게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따라잡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굉장히 운이 좋아서 아웃라이어가 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굉장히 유수의 명문대학교의 법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변호사까지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정말 딴 건 모르겠는데 시험 운은 정말 타고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더니 수능 때도 찍었는 게 다 맞았대요. 왜? 찍은 게 다 맞았대요. 물론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참 시험 운이 좀 좋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 그런 거 뭐 운?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웃라이어의 그 상황들이 합격 수기가 보면 좀 많이 나올 텐데 그걸 여러분 절대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굉장히 고달파져요. 뭐냐? 그게 마치 일반적인 거라고 보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군수직 시험 합격했는데 8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게 마치 일반화돼 가지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요. 나도 그럼 8개월 만에 준비해서 합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런 독특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면요. 자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평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웃라이어인데 근데 당연히 우리 지금 쌤 수업을 듣는 대다수의 친구들은 범인일 거예요. 그냥 대다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시간은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아웃라이어에 공부했던 그 시간이 평범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가 되면 그럼 그 정도 공부를 했죠? 어떻게 느낍니까? 분명 이 친구가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 그랬는데 나 이 정도 공부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바본가? 내가 되게 이런 시험에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막 조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급하게 뭘 하려고 하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이렇게 그때서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가면 모르겠는데 더 짧은 시간, 이 친구가 분명히 8개월만 했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 큰일 났다.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개월 동안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공부 방법을 합니다. 그냥 막 암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냐? 그냥
단순 막 이런 암기나 혹은 아예 막 축약된 막 이런 쪽집게 뭐 이런 것들만 보기 시작한 거죠. 절대 쪽집게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원 강의를 어떤 강의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거기에서 쪽집게란 말 나오면 다 생략하십시오. 그런 거는. 그런 거 다 생각. 대한민국에 쪽집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수능 강사도요. 쪽집게란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요. 예,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예, 그냥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 나쁜 공부 방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8개월 만에 했는데 안 됐다? 난 안 되나 봐. 이제 1년 벌써 지났네? 그럼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수험 기간이 더욱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웃라이어의 어떤 그런 행동 패턴이나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그래요. 여러분들은 요 아웃라이어들이 했던 요 이야기도 좋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수험 기간을 적당히 이렇게 가진 상태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디? 여러분들 가까운 학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면 돼요. 다 무료입니다. 가서 물어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요 군수직, 우리 군무원 군수직 했을 때 한 몇 시간, 한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에서 보통 길게 한 3년 정도 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년에서 3년? 그러면 나는 한 2, 3년 정도 그 시간을 딱 잡고 그래? 그럼 나도 요 정도 시간 안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도 공부 플랜을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의 공부 방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쭉 하다 보면 제대로 공부만 했다면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과목이 뭔지 알고 그럼 그 다음 연차에 문제풀이나 이런 걸 쭉 통해서 딱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뭔가 서두르는 것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합격 수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뽑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합격 수기를 통해서 과연 합격한 사람들의 모티베이션, 그 사람들은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들도 그럼 나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합격 수기를 통해서 너무 아웃라이어의 것들은 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6개월 공부했는데 군수직 합격했어. 이런 건 뺍니다. 그런 건 그냥 쭉 읽어보고 그래, 니 잘났다 이러면서 그냥 버려요. 그런 건 버리고 쭉 읽다 보면 이 평균치라는 게 좀 나올 거예요. 평균치. 대략 한 이 정도 공부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균 공부 시간과 평균 우리가 수험 기간을 얼마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합격 수기에서 딱 두 가지를 뽑으면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간 수험 기간도 너무 짧고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대 것들은 생략하라는 거예요. 수험 기간도 뭐 6개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잠도요. 뭐 2-3시간 잤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잠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무조건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 개 읽으라고 하냐면 평균치를 뽑아내라고 여러 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 독특한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게 마치 일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첫 번째, 합격 수기를 꼭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기간에는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수기를 좀 읽고 나면 나름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적인 공부 시간 같은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쌤이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뽑아낸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저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군수직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몇 시간이냐? 보통 1일 한 8시간 정도 돼요. 8시간. 좀 8시간에서 조금 길게는 한 9시간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 정도. 요게 언제? 요게 하루 1일. 1일. 한 요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맞아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쌤 주변에 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고등고시를 합격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 보통 1일 공부 시간을 얼마 정도 잡냐면요. 하루에 보통 한 12시간 정도를 잡아요. 그 친구들은. 매일 한 12시간 정도를 자신들의 공부 시간으로 잡습니다. 우리는 근데 고등고시까지는 아니니까요. 보통 이제 합격자들 합격 수기를 쭉 읽어봤을 때 평균치가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컨디션이 늘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일주일이 7일이라면 그 중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요.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요게 전체 다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자 1일은 하루는 무조건 휴식을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다. 휴식을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6일이잖아요. 6일. 6일로 잡으면 하루에 8시간씩 6일하면요. 뭡니까? 6, 8에 48. 그렇죠. 일주일에 보통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총 48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한 50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시간을 좀 적게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약간 늘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8시간, 대략 한 50시간을 매일매일 채워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9시간, 8시간 공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여러분 사정에 맞춰서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공부가 좀 잘 되는 케이스라서 저는 보통 아침에 한 3, 4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시 오후에 한 3, 4시간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저녁에 한 1, 2시간 공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저는 하루를 썼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한 여러분들한테 8, 9시간 정도 생각을 한다면 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요, 쌤, 저녁에 공부가 잘 돼요? 그러면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자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전에는 한 1, 2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한 3, 4시간, 저녁에 한 3, 4시간, 이렇게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은 충분히 자세요.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건 정신 노동이에요. 머리가 휴식이 안 되면 절대 다음날 공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잠은 충분히 자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분히 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대략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절대 시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요것보다 한두 시간 더 적게 혹은 많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 시간을 잠에 좀 더 투여를 했다면 다른 쓸데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공부 시간에 요 정도는 꼭 채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매일 요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공부를 해서 최소 한 2년 정도, 한 1, 2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생각이 이런 자신이 있으면 그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도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물쇠반? 아니요. 그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 하세요. 다른 일. 이 정도를 할 자신이 없으면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험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합격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뚫으려면 정말 이 정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합격률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최대한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는요 반드시 1일은 휴식을 좀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수험 기간에는요 가급적 운동을 좀 해주세요. 운동을 가급적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경찰 공무원 쪽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무원 쪽은 사실 체력 테스트나 이런 걸 따로 하는 건 아니라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수험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가져갈 때는요 사실 결국 마지막에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하기를 권고드릴게요. 한 30분에서 보통 한 1시간 정도는 꼭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책 중에 몰입이란 책이 있어요. 몰입. 그 몰입이란 책을 보면요. 사람이 어떠한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 일이 똑같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활용을 해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몰입이에요. 몰입의 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몰입이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몰입을 하다 보면요. 이제 이 뇌도 결국은 이것도 지금 일종의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끝내긴 좀 그러니까 몰입을 쭉 한 상태에서 이제 뇌가 지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넣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이에 뭘 하냐면요. 그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운동을 하라고 해요. 운동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땀을 좀 빼면서 그 순간만큼은 그거에 대해서 싹 잊고 지내면요. 그걸 싹 잊으면요. 머리가 그 순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저녁을 먹고 딱 들어오면 다시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데 그 몰입을 중간에 더욱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하나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운동은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 있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은 이런 겁니다. 이거 있죠. 웨이트. 여러분 이 웨이트는 평상시에 쭉 해온 친구는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친구는 이걸 하기 시작하면 다음날 몸져 눕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못해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뭐냐?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요. 가급적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그냥 가볍게 뛰는 거 혹은 내가 좀 뛰는 게 힘들다? 그럼 빠르게 좀 걷는 거. 이렇게 해서 땀을 좀 흘리면서 심폐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우리 수험 생활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 군무원 합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전에는 좀 가볍게 몸을 좀 뛰면서 좀 땀을 흘려야 돼요. 첫 번째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좀 심장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뛰게끔 만들어주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 또 너무 고강도로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거 꼭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합격 수기를 통해서 그 합격자들의 평균 패턴을 좀 알아내고요. 그 평균 패턴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했다, 운동도 뭐 이 정도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 뭘 좀 보면 좋냐면요. 그래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생활의 패턴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턴이라고 할까요? 생활 패턴. 그 외무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의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아마 네이버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외무고시 합격자들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10계명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험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절대 시험이 끝날 때까지 헤어지지 말라 그래요. 반대로 만약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수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 절대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헤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잃은 상실감 때문에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일단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예. 저는 사실 이 수험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없는 상태에서 사귀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한테 많은 시간과 투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끝까지 가고 없으면 사귀지 말라는 게 절대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생활 패턴,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단순하게 하라고 해요. 단순하게. 아주 맞는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이 공부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요, 생각하지도 않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도 어때요? 내가 담배가 피고 싶다. 그래서 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로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우는 친구들?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쭉 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빼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피고 있어요.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머리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가져갈수록요, 내가 굳이 머리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단순하게 내가 생활을 계속 해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머리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최대한 심플하게 가져가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마치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초등학교 생활계획표를 쓰라 그래요. 여러분이 생활계획표 아시죠?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딱 짜서 이대로 패턴을 지키십시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수험 기간은 아주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가 수험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세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불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보면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뭐냐면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험 생활할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합격 수기를 통해서 합격자들의 평균 어떤 여러 가지 패턴과 공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고 이들의 모티베이션을 여기서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정립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수험 시간에는 꼭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건 군무원이라는 시험을 준비할 때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패턴이라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경영학이라는 곳에 대해서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경영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시험 범위가 너무 광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영학 공부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공부 패턴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쌤은 꼭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요. 경영학에 일단 뭐냐? 전체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쌤이 뭐라고 하냐면요. 경영학 요걸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경영학 전체 도식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영학도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문이라는 건 나름의 바운더리가 좀 있고요. 그 학문의 체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를 한번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요 1단계는 사실 가장 어려워요. 왜? 전체를 조망하려면요.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야만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이게 되는 게 되게 어렵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세부 내용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 전체 도식화가 제 1단계인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첫 번째로 온지는 잠시 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요거 이제 첫 단계고 그 다음 이제 뭐냐? 2단계는요. 2단계 이제 경영학의 전체를 알았다면요. 지금처럼 이런 거, 개별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개별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개별 개념 공부. 요거를 개별 개념을 좀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개별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3단계가 뭐냐? 이제 3단계가 개념을 다 공부하고 전체를 알았다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개념 응용입니다. 개념 응용, 활용이라고 해볼까요? 자, 개념 활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개념 활용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제풀이입니다. 요건 문제풀이. 요 3단계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경영학 공부는 쌤이 이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원래 공부 패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겁니다. 뭐냐? 첫 번째 개별 개념을 공부하고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경영학 전체가 나중에 그려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개별 개념 공부만 하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암기해버려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경영학 공부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경영학은요. 이 기업이라는 큰 요 조직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꺼번에 전체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요걸 하나하나씩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 부분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은 전체 전체 기업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학이란 건 일단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쌤은요, 항상 이 공부 방법은 요 3단계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영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저도 이제 뭐 정확하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어렴풋이 요 전체의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또 제가 삼성증권에서 회사도 오래 다녔고 해서 실제 실무도 여기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전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항상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항상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단계로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이 해당 챕터는 이렇게 생겼구나. 경영학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알고 나면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한 개 한 개씩들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가 끝이 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냐? 요걸 이제 실제로 문제 푸는 걸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줘야 돼요. 어떻게? 1단계와 2단계가 전체 공부의 한 70%를 여기에 여러분 쏟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건 나중에 적용하는 거라서 이건 한 30%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군무원 시험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출이 지금 군수직의 경영학이 기출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장 문제풀이를 할 때 쌤 어떻게 해야 돼요? 쌤이 이제 예상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공을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우리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께서 직접 출제를 한 문제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실제 공개되어 있는 기출 문제 있죠. 국가 공인된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것들의 시험 난이도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이도를.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문제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난이도가요.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장 낮은 난이도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이라는 시험 중에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문제 중에 공인된 문제 중에 가장 낮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 공인 노무사 시험. 여기 경영학이 일단 그래도 난이도가 우리 수준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자, 이 노무사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요거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뭐냐? 노무사 시험이 그래도 난이도가 그래도 가장 좀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영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요 문제도 역시 공인된 기출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경영지도사 요 순서대로 일단 두 번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 가맹거래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요게 이제 그 다음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뭐냐? 우리나라 감사직 7급 공무원. 여기도 경영학이 들어가요. 감사직 7급. 요게 여기서부터 많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거 뭐냐?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CPA 경영학입니다. 자, 난이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 노무사, 두 번째 경영지도사, 세 번째 가맹거래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직 7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경영학이 들어가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 시험은 선생님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 무조건 봐야 돼요. 뭐? 노무사에서 가맹거래사 여기까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시험 난이도에서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사직 7급 정도까지도 나중에 조금 봐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군수직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수준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요거는 사실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도 나중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플러스 알파, 여기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건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사,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직 7급 정도까지도 일부 공부를 좀 해준다면 아마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뭐냐? 항상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요, 이제 전체를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분 개념들을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풀이랑 이런 것들 할 건데, 그때 이제 문제풀이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그 군수직의 경영학의 기출문제가 실제로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복원밖에 없으니까, 물론 복원도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가장 우리 시험에 적합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경영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정말 많은데 경영학까지 이걸 다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아서 항상 A라서 B고요. B라서 C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큰 학문에서 요거 작은 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쓰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은 여러분들 요거는 죄송합니다만 좀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 90%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 1, 20% 정도는 요거는 좀 암기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큰 줄기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개념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건요. 마치 어부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다에 가보면요. 바다에 가면 고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고기도 있고요. 이런 큰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되게 작은 이런 고기도 있고 한 중간쯤 되는 뭐 한
요 정도 고기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공부는 결국에 이런 지식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그물에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그물에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요 그물에 가둬서 내가 요거를 낚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가 그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잡으면 큰 고기, 중간 고기, 작은 고기 한꺼번에 다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가 되게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원해요. 뭐냐?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쭉 고기를 잡을 때는요. 그물을 좀 설기설기 짜서 작은 고기랑 중간 고기는 싹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큰 고기만 무조건 낚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파트예요. 뼈대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뼈대가 잘 서야 그 다음 여기에 살을 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개념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큰 물고기들만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 흐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 큼직큼직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논리적 흐름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때는 요 큰 물고기랑 한 중간 정도 물고기 정도까지 혹은 중간 고기의 일부 정도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서 쫙 뽑아낼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큰 개념을 설명을 하면 요 큰 물고기랑 중간 물고기가 전체에서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요 개념의 처음에 전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한 70%만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70%를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복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요 그물을 훨씬 더 촘촘하게 요렇게 짜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당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의 개념을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70%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헷갈리고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뼈대를 쫙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0%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러면 딱딱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경영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그래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군무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군수직에서 경영하기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우리 군무원 시험을 수험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어떤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이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지까지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경영학 전체 보는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군무원 경영학에 들어갈 건데 본격적인 군무원 경영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뭐 할 거냐면요. 바로 경영학의 전체 과목들을 한번 개관을 할 겁니다. 뭐냐? 바로 요거 할 거예요. 경영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이 전체 테두리를 한번 그려드릴 겁니다. 그거 딱 듣고 나면 이런 거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한 개념이 싹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세부 과목들을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